자, 볼펜 꺼내. 두 작품의 공통점은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담고 있는 시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백석의 작품하고 정지용의 작품이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작가가 중요해. 작가. 백석 작가의 작품을 앞으로 엄청 배울 건데 작가 스스로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시이기는 하나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일기 느낌으로 썼다 해서 서사적 성격을 띠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자, 무슨 성격이라고요? 서사적.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시간 순서에 따라 쓸 겁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자, 첫째 줄을 보세요. 책에 있는 시 같이 본다. 시. 책의 첫째 줄 보세요. 책을 안 핀 사람 있네. 13쪽에 체크. 고양이라는 시 보면서 보는 거예요. 나는 북한에 혼자 알아 누워있다. 나 누구? 화자. 책에다 필기 하고 있어요. 자, 나는 화자입니다. 북한에 있어. 화자는 고향이 지금 북한이 아니라 어디예요? 정주입니다. 정주. 의원과 대화를 통해서 화자의 고향이 정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어디?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거.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고향이 아니라 어디다? 타향이다. 북한. 화자의 고향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타향. 실제 존재하는 곳일까요? 아닐까요? 실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실제 지명이에요. 실제 지명을 제시하니까 훨씬 더 사실적인 느낌이 나겠죠. 근데 북한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아무도 없이 혼자 알아 누워 있으니까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많이 들겠죠. 혼자 화자의 정서.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타향에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 줄에서 알 수 있는 거. 화자가 누구인지, 화자의 상황이 뭔지, 화자의 정서가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화상 정태가 모두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 시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는 첫째 줄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세요. 너무 아프니까 이제 어디를 갔어요? 책 보세요. 책. 의원을 만나러 갔어요. 어느 아침 의원을 뵈이었다. 의원은 동그라미 치세요. 1번 열애 같은, 2번 관공의 수염, 3번 신선 같은, 어느 번 옛날 동화책 속에 나올 것 같은 신선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화자가 의원을 봤을 때 첫인상 너무 인자할 것 같은 모습. 자, 열애 같은, 열애가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의원은요 인자한 부처님과 같은 느낌을 줘요. 인자하다, 푸근하다 이런 뜻. 인자하고 푸근하고 뭔가 신비로움이 감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의원을 만났어. 겉으로 딱 봤을 때 그 사람 겉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다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원의 겉모습을 통해서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책을 보세요.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서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자, 의원이 맥을 짚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왼쪽에 의원이라고 쓰세요.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누가 물었어? 의원이 물었어.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화고 여기 이전은 혼자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대화 이전에는 독백이었던 거야. 혼자 말하듯이 이야기하는 독백체에서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걸로 바뀐 거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말투가 바뀌었으니까. 자, 말투가 바뀌면서 의원이 묻고 내가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누가 말한 건지 물어본다. 문득 물은 사람이 누구예요? 의원이에요. 의원이 문득 물었어. 책에다 표시했지? 책에다. 그리고 내가 대답했어. 나는 평안도 정주가 고향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표시해. 왼쪽에 표시하시면 되겠죠?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누구야? 나야. 자,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누가 말했어? 의원. 자, 의원은 빙긋이 아니다.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의원? 그러면 아무개씨를 아느냐? 누구야? 나. 동현아, 책에다 표시하라고. 적었는데. 책에 어디다 표시했어? 지금 의원 나. 책에다 표시하라는데 공책을 보여주면 어떡해? 네? 책이요? 예. 책에다 필기하라고. 예. 어딘지를 알 수가 없죠. 미치겠네. 이것도 여기 책에다 표시하면 안 되죠? 너는 공책에 해야겠죠.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누구야? 김동현 대답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누가 말한 거야? 의원이요.
옆에 적으라고. 표시했어? 예. 적어놨는데. 그 다음은 아무개실 아느냐? 적었어? 예. 거기부터 적으라고. 예. 그 다음에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면 수염을 쓰는 사람이 누구야? 의원이야. 그래서 의원과 아무개씨 사이는 한 단어로 뭐로 규정할 수 있다? 막역지간. 아주 친한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 사이를 중마고우라고요. 뭐라고요? 중마고우. 저거. 자, 의원과 아무개씨는 막역지간이고 막역지간하고 같은 뜻이 뭐가 있다고요? 중마고우.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중마고우인 막역지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다. 줄쳐. 아버지로 섬긴다는 건 아무개씨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일까요?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아버지 친구쯤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나는 아무개씨가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고 하니까 의원과 내가 갑자기 아무개씨를 통해서 거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나와 의원은 원래 알던 사이다, 모르던 사이다? 모르던 사이였는데 아무개씨를 통해서 나와 화자가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런 걸 문학에서 뭐라고 하죠? 의원과 나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주는 계기가 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이야기는 이 시는 한편의 이야기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나의 고향은 어디예요? 정주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 문제입니다. 북가는 나의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답풀이 하는 거 이제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의원의 고향은 정주다.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어. 의원의 고향이 정주라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의원이 정주에 사는 아무개씨를 안다고 했지. 나도 정주가 고향인데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종종 나온다. 시에서 말하지 않은 정보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아무개씨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가 정주가 고향인 거야. 그치? 의원은 정주가 고향이라는 근거를 말한 적이 없어요. 정주에 사는 누구를 알고 있다? 아무개씨를 알고 있다. 그럼 나는 아무개씨를 안다, 모른다? 안다고 그랬죠? 대답들 하세요. 생각하고 선생님 질문에. 나는 아무개씨를 어떻게 알고 있죠? 아버지처럼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까지가 정보인 거야. 시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무개씨하고 나하고는 친한 사이라고 할 수 있어. 아버지의 친구처럼 섬기는, 아버지처럼 섬기는 사람이 보통의 사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 아무개씨가 두 사람 사이의 공통분모라는 거. 그래서 공통분모인 아무개씨를 통해서 처음 만난 의원에게서 갑자기 뭐가 느껴지는 거야?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책 보세요. 자, 친근감이 느껴지니까 의원이 갑자기 맥을 짚을 때 의원의 손길이 줄치세요.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갑자기 처음 만난 의원이 이렇게 따스하고 부드럽게 느껴졌다는 것은 오늘따라 고향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마치 아버지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아버지 친구 같은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의원의 손길에서 뭘 느꼈냐면 고향의 정을 느꼈고 가족의 정을 느꼈다는 거야. 의원의 손길에서 고향과 가족의 정이 느껴지니까 오늘따라 타향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던 화자는 고향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의원의 손길에서 따스하고 부드러움을 느꼈다는 거, 의원이 갑자기 친근하게 느껴졌고 다정하게 느껴졌고 가족의 정이 느껴질 정도로 따뜻하다는 거잖아요. 무슨 심상이에요? 촉각적 심상입니다.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의원에게서 고향의 정을 느꼈다. 그러면 화자에게 고향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에게 위로와 위안이 주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의원을 만나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위안되고 위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하루였어. 근데 이 시하고 이 시는 색깔이 완전 달라요. 마지막 부분에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오는 이유는 화자에게 고향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뭔가 내가 힘들 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고향이거든요. 근데 정주영 시인의 고향은요. 자, 정주영 시인의 고향 책 펴보시면 16쪽에 있습니다. 16쪽.
자, 정지용 씨의 고향하고 같이 또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교재에 두 편 수록되어 있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다른 작품도 해석해봐 하는 게 반드시 나온다는 거. 기출도 됐었고 기출될 확률이 높은 건 고등학교 시험 문제 또 나온다. 지금 이 작품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자, 1년하고 마지막 년을 보시면 뭐가 달라졌니?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 내가 그리워했던 고향은 아닌 거야. 고향이 변한 거야. 이때가 언제냐면 두 작품 모두 일제강점기예요. 그리고 하자가 둘 다 공통점이 있어.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쵸?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곳에 있다 고향에 돌아왔어. 저 사람은 여전히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 근데 다른 곳에서 고향의 정을 느낀 하루였고 이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내가 꿈꾸고 그리워했던 그 그리웠던 고향의 모습이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시거든요. 근데 정지영님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늘 항상 그리운 잊지 못할 고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영 시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향수라는 작품이 있어요. 향수라는 시 속에 정지용이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271이에요. 자, 이런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는 이 시는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펼쳐져 있고 한가롭고 평화롭고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고 내가 유년 시절 꿈을 꾸었던 그곳이 바로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곳 화자의 기억 속에 있는 고향은요. 아름답고 평화롭고 가족 간에 가난했지만 단란하게 정을 나누던 그런 곳이었어. 근데 그곳이 꿈속에서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차마 꿈엔들 272야 그랬으니까 이거 서리법이에요. 꿈속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고향, 간절한 그리움. 향수라는 말 자체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그리워했던 고향이 이제는 변해버려서 너무 안타깝다. 두 개가 세트로 나와. 이해됐어? 요게 교과서에 실려있건 요게 교과서에 실려있건 세트로 항상 기억하세요. 또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백석의 고향하고 뭐가 달라졌냐? 여전히 변함없는 자연이 나왔어. 여전히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이 온다. 변한 게 없어. 책 봐. 그리고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줄쳐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자, 구름은 비유적으로 쓰인 겁니다. 구름의 원관념을 찾으세요. 구름의 원관념을 찾으세요. 뭘까요? 마음입니다. 잘했어요. 자,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다. 자, 비유 중에서 무슨 법일까요? 비유 중에서 무슨 법일까요? 은유법이죠. 왜 은유법이죠? 직접 연결하는 말이 없으니까. 마음은 여기저기 떠도는 구름과도 같아. 자, 그래서 여기 구름의 원관념은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고향에 돌아왔지만 정착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정착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선생님 설명하면서 나왔는데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다. 구름이 여기저기 계속 흘러다니잖아. 정착하지 않고. 근데 화자가 자신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향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낯설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 여전히 내가 그리워했던 고향의 모습이 있을 줄 알고 돌아왔는데 없는 거야.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내가 그리워했던 고향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 년을 보세요. 자, 오늘도 맨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정꽃이 줄치세요. 흰정꽃이 인정스레 웃고. 자, 무슨 법? 의인법. 꽃이 웃고 있다. 의인법. 자, 흰정꽃이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아니 나고 줄쳐. 어린 시절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자, 여러분. 늘 여전히 변함없이 산꿩도 울고 뻐꾸기도 제철에 울고 꽃도 나를 반겨주고
여전히 변함없는데 딱 하나 뭐가 없어? 풀피리 소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변함없는 자연과 반대되는 뭐야? 풀피리 소리. 풀피리 소리가 사라졌다는 건 고양이 변해버렸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인 거야. 또 다른 표현인 거야. 같은 뜻인 거야. 풀피리 소리가 여전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풀피리 소리가 나지 않는데 변함없는 자연을 봐도 나는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입술이 쓰디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입술이 쓰디쓰다. 무슨 심상일 것 같아요? 촉각이에요? 입술인데? 미각이겠죠, 미각. 자,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변해버린 고향. 내가 잃어버린 고향을 보니까 쓰디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상실감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쓴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구체적인 거잖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화자의 정서를 심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이미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다. 이게 포인트야. 저 시에서 말하고 있는 고향과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고향이 서로 다른 것. 그래서 이제 화자는 고향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행복했던 그런 고향은 사라졌다는 거. 나에게 이제 고향은 위로가 되지 않고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서술형 문제로 비교되지 않은 거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시의 고향의 의미와 두 번째 시에서 주는 고향의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 서로 다르다면 이유가 뭔지. 이번에 출제는 두 개의 시에 똑같은 고향이라는 소재로 시를 썼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 시하고 이 시가 동일 작가의 작품이고 이 시의 화자가 고향이 변해버렸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 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연결해서 나온다. 그럼 이 시는 이것보다는 저기 나와 있는 백석의 고향에 그리워하는 그런 고향에 더 가까운 고향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시의 처음하고 마지막을 똑같이 쓰는 걸 수미상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일치하잖아. 두 번째 줄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줄이 바뀌었는데 잘 보시면 그리던 하늘만 노푸르구나. 여기를 변형시킨 이유가 있을 거야. 자, 그리워하던 그 하늘. 변한 거, 안 변한 거? 안 변한 거. 그래서 여기 하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는 하늘을 바라봤을 때 화자가 느끼는 정서. 말해보세요. 그리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뭘까요? 그리움이 아니라. 이 시는 그리움이라고 그랬어? 여전히 변함없는 하늘을 봐도 나는 씁쓸함을 느끼는 거야. 변해버린 고향 때문에 변함없는 자연을 봐도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변함없는 하늘을 보니까 내가 찾던 고향이 맞구나. 이게 아니라니까. 변해버린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부각시킨 거야.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희들이 먼 훗날 멀리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왔어요. 다른 데 살다가. 나랑 함께 있던 유치원 동무들. 그 어렸을 때 동창들. 고향에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떠나고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오랫동안 같이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곳에 왔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을 것. 삼각선이에요. 둘레길이에요. 삼각선이 그 학교가 아니라 둘레길. 자연은 늘 항상 변함없이 있을 거다. 와, 우리가 그때 함께 했던 그 산은 여전히 같이 있고 이렇게 있고 변함이 없는데, 아, 내가 보고 싶었던 건 나의 친구들이었는데 친구들은 어디 갔지?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추기는 게 변함없는 자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주제는 상실감이라고 했어요. 근데 변해버린 이유가 일제강점기의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떠났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복하고 평화롭고 따뜻했던 그런 고향의 모습도 많이 사라졌을 거야.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면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반겨주는 이런 자연이 있어도 이런 자연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 내가 보고 싶은 건 자연이 아니었고 인정 많았던, 그리고 행복했던, 평화로웠던, 그게 이 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화자가 그리워했던 고향은 그거였기 때문에 변함없는 자연은 화자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변해버린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 반대되는 표현을 쓰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강조하려는 게 변함없는 거야, 변해버린 거야? 지금 이 시의 화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고향에 돌아왔을 때 변한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변함 없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변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함없는 자연은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대조법의 효과. 수미상관을 통해서 변형을 한 이유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늘은 높으지만 나는 변해버린 고향에서 씁쓸함과 상실감을 느낀다. 자, 이게 그 뜻이야. 수미상관이 원래 의미를 강조한다. 똑같이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변형된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의미를 더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에서 변해버린 부분, 변형된 부분, 여전히 변함없는 자연이 나를 더욱더 씁쓸하게 한다.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